예, 다음은 세션 2 퓨전 오어 디컴프레션 올리 서울대학교 장봉순 교수님과 한림대학교 김서구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서 5분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발표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트래픽 서브스턴스 애프터 디컴프레션 서저리 진주공병원의 정석홍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진주공병원 정석홍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수술할 때 이거를 디컴프레션을 할 것인가 퓨전을 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고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센트럴 스테노시스하고 라테랄, 포라멘, 엑스트라 포라멘이라고 나누고 맨 위에 있는 게 센트럴이고 두 번째 게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고 마지막 게 이제 포라멘이나 엑스트라 포라멘이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개는 라디큘러 에피스가 주가 되겠고 센트럴 스테노시스는 클램피니까 뉴럴로지 클라우디케이션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노시스 서지컬 수술을 결정할 때 라미넥토미나 라미노토미 또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때문에 포라미널 플라스티도 요즘 하는 것 같고요. 디컴프레션 퓨전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 위에 엑스레이 보시면은 3번 정도 수술하고 저한테 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에는 완전 파세텍토미가 돼 있었고 헤밀라미넥토미가 돼 있어서 환자분 굉장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내원했던 환자도 있었고요. 바로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라미널 플라스티를 너무 과하게 디컴 위주로 해가지고 SAP가 거의 와서 싱킹 다운 돼가지고 거의 포라미널 디컴프레션 효과를 못 봤던 환자가 이렇게 찾아왔던 경우가 있어서 포라미널 플라스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올드 에이지에서. 그래서 우리 라미넥토미를 할 때는 우리가 라미넥토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아나토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트, 라미나의 하이트는 T8에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L5에서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스, 넓이는 T4에서 가장 좁고요. 그 다음에 L5에서 가장 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컴프레션 라미노플라스티를 할 때 처음에 그림이 컨벤셔널 라미넥토미고 그 다음에 왼쪽 옆에 있는 거는 페네트레이션 서저리라고 그래서 바이라테럴 포라미노토미를 해서 디컴프레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피너스 스플리팅 해서 라미넥토미를 디컴프레션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라테랄 라미노토미 for 바이라테랄 디컴프레션 요즘 많이 하는 방법 중에서 마이크로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 튜블러 디트랙터를 사용해서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니포탈 바이포탈 엔도스코픽 라미노토미 앤 디컴프레션을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유니라테랄 라미노토 2006년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11.8%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평균 팔로업은 한 5.6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팔로업을 했던 경우에서 토탈 라미넥토미하고 바이라테랄 라미노토미를 시행했던 경우는 토탈 라미넥토미는 15.2%의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라테랄 라미노토미라는 거예요. 3.7%로 급격히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 리뷰를 했던 논문인데 29,680명의 환자 중에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7% 전후로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돼 있었고 그다음 평균 팔로업은 한 8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팔로업한 일본에 나온 논문인데 5,835명 환자 중에서 20년 이상 팔로업을 했는데 우리가 같은 레벨의 리오퍼레이션 레이트는 4.1%로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레벨까지 같이 포함된 거는 8.6%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됐을 때 4.1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항상 또 이걸 디컴프레션만 할 것인가 퓨전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고민되는 게 디저너레이티브 스폰딜로리스테시스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클리니컬 스파인 서저리에서 나온 일본 친구들이 많이 써놓은 논문인데요. 우리가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있을 때 디저너레이티브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있을 때
우리가 그 early, advance, end로 나누는데 advance 케이스는 우리가 디스크 하이트가 3분의 2 이하이면서 그 다이나믹 슬리피지가 3mm 이상 됐었고 그리고 앵글이 5%라는 표현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A가 early 스테이지고요. B가 그 advanced 스테이지고 D가 end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리오퍼레이션 된 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탈 인스티빌리티가 리오퍼레이션이 가장 높은 걸로 그 원인이 되는 걸로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저너레이티브 리스테시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논문에서도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전부 퓨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슬리피지가 3mm 이하냐 3mm 이하냐 이상이냐로 나눠가지고 비교 논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디컴프레션의 예외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뷰 논문인데요. 리뷰는 스폰딜로 리스테시스 있을 때 미니멀 디컴프레션을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 서저리가 앞으로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는 리뷰 아티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폰딜로 리스테시스가 있을 때 이스믹 스폰딜로 리스테가 있을 때는 퓨전이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낸 논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믹 스폰딜로 리스테시스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서 디컴프레션 했을 때 퓨전을 리오프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보면 저는 이제는 6년 전부터 바이포탈로 모든 수술을 거의 다 하는 편이라서 제 바이포탈 유니라테랄 라미노토미 앤드 바이포탈 디컴프레션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20년까지 한 1,800명 정도 해서 스테노시스를 한 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팔로업이 된 환자가 한 324명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 환자 중에 리오퍼레이션을 보니까 15명이었는데 헤마토마 있었고 디스크 럽처도 한 3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퓨전으로 간 경우가 5개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디저너레이티브 스폰딜로 리스테시스는 18명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2년 안에 퓨전으로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디저너레이티브 스폰딜리스 케이스가 왜 18명밖에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조금 심하다 싶으면 처음 시작부터 그냥 퓨전을 권유해서 퓨전 서저리를 많이 해서 아마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술의 방법은 이제는 바이포탈로 해서 유니라테랄 라미노토미를 하고 바이라테랄 디컴프레션을 하는 장면을 시암을 맨 위에는 시암이고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82세 여자 환자고 스테노시스가 심한 환자를 비디오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저게 이제는 벌을 이용해서 라미노토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이 세팔라드고 오른쪽이 코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슨 펀치를 위해서 디컴을 하고 프로빙을 위해서 리가멘트 플러블을 배를 이렇게 쫙 롱지트럴하게 찢습니다. 그 다음에 디컴프레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리가멘트 플러블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라테랄 디컴프레션을 시작합니다. 지금 커브드 페이슨 펀치를 이용해서 입시라테랄 쪽에 디컴프레션을 하고요. 프로빙을 통해서 루트가 프리한지 그 다음에 저는 30도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를 위에서 이렇게 한 120도 정도 아래를 딱 내리게 되면 뷰가 돌리는 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라테랄 사이즈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컨트롤 라테랄 사이즈 디컴프레션을 하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디태치를 하고요. 본하고 리가멘트 플라블 디태치를 하고 리가멘트 플라블을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제거하고 하면 이제 저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포라멘 쪽, 컨트롤 라테랄 포라멘 쪽을 잘 못 보게 되거든요. 루트, 트래버싱 루트를. 그래서 포탈을 바꿔서 왼손으로 작업을 하면은 트래버싱 루트가 나가는 것까지 컨트롤 라테랄하고 입시라테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세 남자 환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디컴프레션 하고 오른쪽이 디컴프레션 시작된 장면이고요. 그다음 79세 여자 환자도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리거멘트 플라움이 하도 두꺼워서 한번 제가 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리거멘트 플라움을 제거하고 컨트라라테랄 쪽도 디컴프레션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서 엑스레이에 보던 것과 같이 이 내시경의 장점은 라미노토미를 굉장히 적게 해도 오른쪽이 라미노토미를 한쪽이거든요. 거의 그 본 로스가 없는 걸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8세 남자 환자도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고 약간 리스테시스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위가 리컴프레션 했던 장면의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요 리스테시스가 조금 있었던 환자도 이런 식으로 디컴을 해서 했던 환자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게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 라미노토미가 좀 심하게 돼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가 왼쪽 엑스레이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보이죠.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환자를 결국은 투레벨 퓨전으로 컨버전을 했던 환자고요. 그다음에 67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 리스테시스가 약간 있었는데 일단은 디컴만 하기로 해서 오른쪽에 충분히 디컴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왔을 때 다이나믹 뷰를 찍어 보니까 리스테시스가 조금 다이나믹 슬리피지가 한 3mm 정도 됐었고요. 리스테노시스가 되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퓨전으로 인트바디 퓨전을 해가지고 디컴프레션 퓨전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정리하고 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스테노시스하고 센트럴하고 야트랄 리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컴프레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스테노시스 있을 때 디스크 하이트가 굉장히 시비하게 내려올 때는 디컴프레션 퓨전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제너레티브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있는 스테노시스에서는 디컴프레션이 답이지만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퓨전을 같이 동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리피지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디컴프레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믹 스폰딜로리스테시스의 경우에는 디컴프레션 퓨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ASG 애프터 슈원달은 NIS 퓨전 질문으로 고대한 동안 박시영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형외과의 박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이저 세그멘트 디지즈와 이런 럼바 퓨전과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질환들이 에이징 프로세싱에 의한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해서 디스크 자체의 변화가 전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생기는 내추럴 히스토리이냐 아니면 우리가 액셀러레이티드 디제너레이션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럼바 퓨전 서저리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퓨전 서저리는 플립하기도 하고 포스트 라테럴 퓨전하기도 하고 포스트 퓨전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퓨전을 통해서 이 한 세그멘트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포커싱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굉장히 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잘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래쪽에 퓨전을 하니까 위쪽에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이런 퇴행성 변화가 원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진행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4년도부터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에이저스 세그멘트 패솔로지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람들이 이제 명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클리니컬 심텀이 나타나는 것을 라디올로직 파인딩이 아니고 환자의 클리니컬 심텀과 연관된 부분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질환의 이런 터미놀로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그냥 인접분절의 패솔로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재철 교수님께서
2015년에 아시안 스파인 저널에 굉장히 자세히 리뷰를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이징 프로세싱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파셋 조인트 트로피즘이나 아니면 이 스크루 박을 때 파셋에 바이올레이션 되는 파셋 인저리가 동반되는 경우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나 뭐 여자, 피지컬 액티비티, 스모킹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연관성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서전 디펜던시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퓨전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래 이런 다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서전 디펜던트한 부분, 서저리 디펜던트한 부분이 동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는 이런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플로팅 퓨전을 하면 가운데 퇴행성 변화가 당연히 억셀레이션 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현병원에서 나왔던 논문이 굉장히 재밌는 아주 좋은 논문이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럼바 퓨전 서저리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더니 퓨전한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리비전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이제 있던 데이터 잠깐 리뷰해 보면 3레벨 퓨전 레벨 아래쪽 숏 레벨 퓨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숏 레벨이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이런 정의가 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개 이제 1레벨 퓨전이 한 60%, 나머지는 한 2레벨, 3레벨 합쳐서 이제 3레벨 미만의 이제 퓨전 했던 그룹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10년 동안에 리비전, 서저리가 필요했던 경우가 한 10%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립 서저리하고 포스트 라터럴 퓨전 서저리를 두 개를 나눠서 보면 플립이 조금 더 나빴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라터럴 퓨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게 이제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서 본 퓨전이 되면 주변에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억셀레이션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도 하고, 하나는 픽세이션을 하고, 하나는 뭐 케이지 픽세이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글리 서저리 같은 이런 수술 하기도 하고요. 이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지만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역시 언제분절 질환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이 얼마나 이런 퇴행성 변화를 예방해 줄 것이냐,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는 오픈 서저리하고 다를 테니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특히 포커싱을 이런 ASD하고 관련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틀립이나 엔도퓨전 같은 게 되게 다 비슷한 수술이죠. 그래서 구멍 여러 개를 뚫어서 퓨전하는 것과 컨벤셔널 오픈 서저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되게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하니까 소프티슈 데미지를 좀 좋게 할 것이, 적을 것이다. 멀티피스 머슬 스트렝스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스크루 픽세이션이 좀 용이하니까 프록시말의 인저리를 좀 적게 줄 것이고, 파셋 바이올레이션이 좀 적을 것이다. 환자들 통증이 좀 적고 수술한 다음에 얼리 리에이블 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니에듀케이트 디컴프레션 되고 본 프레입이 적으니까 퓨전 레이트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수술하는 것이 수술이 시간이 기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해집을 테니까 소프티슈 인저리 똑같다, 퓨전 레이트 낮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디베이팅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적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전 디펜던트하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 때문에 논문을 쓰더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멀티피스 머슬 인저리가 어떤 것이냐 잠깐 보시면, 2005년도에 나왔던 논문이지만 위에가 이제 오픈 서저리 한 것이고 밑에가 퍼큐텐에서 픽세이션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멀티피스 아트로피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이 MRI 스캔에서 이 머슬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왼쪽 것이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한 것이고 오른쪽이 오픈 서저리 한 것입니다. 보면 수술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머슬의 에어리어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이고, 그럼 스트렝스는 어떤 것인가? 익스텐션 스트렝스도
이 미니마 인베이시브 했던 그룹이 오픈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스트렝스는 잘 유지되고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머슬 데미지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연구들이 메타어널리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 인베이시브 틀립이나 오픈 틀립을 가지고 싱글 레벨 퓨전을 했을 때 2년 팔로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이냐. 잠깐 보면 금년에 2021년도에 8월 달에 억셉트 됐던 논문인데 두 군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EQ5D, SF, 또 ODI, 바스 스코어를 받고 퓨전 레이트나 리오퍼레이션 레이트, ASD 같은 걸 다 받고요. 레벨은 싱글 레벨 퓨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레벨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개 데이터를 가지고 봤는데 대개 보면 레벨 이 값이 한 0.8에서 0.9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왼쪽이 되게 이 미니마 인베이시브 퓨전 서저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페이버러블한 쪽으로 와 있기는 하나 어디가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퓨전 레이트가 비슷한 그런 것이고요. ASD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SD도 적은 거는 같은데 진짜 적으냐라고 얘기하면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0.8, 0.1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좀 다른 메타 어널리시스가 잠깐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싱글 레벨 퓨전을 했을 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ASD가 조금 적은 것 같다. 논문의 셀렉션하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메타 어널리시스도 어떤 논문을 셀렉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 기관에서 어떤 경험적인 그런 클리니컬 스터디가 나왔던 논문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그 이재철 교수님이 이전에 10년 동안 했던 것하고 좀 유사한 논문이긴 한데 재밌게도 디지즈를 아주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 퓨전만 인클루전 했어요. 4, 5 퓨전만 인클루전하고 디제너티브 스판디만 가지고 100케이스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64케이스 정도는 60몇 케이스 정도는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나머지는 한 오픈 서저리 해서 두 군간을 비교해서 5년 팔로우업을 미니멈 했고 10년째까지 본 겁니다. 잠깐 보면 그 전체 미니마 인베이시브 했던 그룹이 68케이스였는데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한 4케이스 정도, 한 6% 정도 32케이스의 오픈 서저리 중에 한 6케이스 정도 합치면 100개 중에 10개니까 10%잖아요. 이재철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썼던 논문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인클루전 안 돼 있고 그냥 퓨전 서저리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하고 유사해요. 10년에 10%, 5년에 10%, 뭐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훨씬 더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이 경우가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AS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째 점점 5년째 이렇게 늘어나다가 10년째 확 벌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요. 그래서 하자드 레이쇼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수술은 사실은 그 튜뷸라를 이용한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잘하면 결과가 다 좋죠. 잘못하면 결과가 다 나쁘니까. 그런데 에비던스는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스레스홀드를 어느 정도 이길 정도의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딱히 이길 수 있는 에비던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왜 안 나오죠 이거? 여기 하나만 더 얹어지면 에비던스가 미니마 인베이시브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주는 ASD After Longer Level MIS Fusion 제목으로 고대한 안산병원의 홍재영 선생님 보여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홍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강의에서 박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저런 에비던스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주로 이제 롱 레벨에서의 어글리 케이스를 위주로 조금 케이스 위주로 빠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3세 환자하고 바이라테럴 레디에이팅 페인이고 4-5 리세시스죠.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이렇게 4-5 하고 2년째 이제 5S1이 왔습니다. 5S1 또 퓨전을 했고요. 6년 있다가 위가 저렇게 이제 어드젠트 세그먼트 오고 프랙처 오고 그래서 또 수술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올리브로 조금 새로운 기술로 또 했고 9년째 이제 이렇게 오셔서 또 비슷하게 이제 어드젠트 세그먼트 패솔로지 올렸고 이제 11년까지 보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외래를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것 같습니다. 위쪽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참 어글리합니다. 그래서 또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도미노처럼 하나 하면 하나 하고 하나 하면 하나 하고 이게 어드젠트 세그먼트 패솔로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ASP라고도 하고 ASD라고도 하고 인시던스는 아까 이재철 교수님 논문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이건 저희 병원 논문인데요. 7년 팔로업에서 오퍼레이션이 한 7%, 한 10% 정도 내외가 되고 레디올로직하게는 25%, 한 4분의 1 정도가 옵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 미만, 그렇지만 레디올로직하게 오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 이제 ASD의 인시던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입은 아까 박시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결국엔 밸런스가 무너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 이 10% 안짝에 드는 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FM 스터디를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면 이론적으로 이게 왜 생기냐에 대한 정확한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M 스터디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디제너레이션 일반 모델보다 올립이나 틀립 같은 걸 했을 때 주변에 하중이 훨씬 많이 간다. 이런 FM 스터디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와는 다르겠죠. 또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고 뭐 이런 케이스 보시면은 디스크 스페이스가 되게 다 이렇게 납작해 있기 때문에 올립을 딱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이제 포라멘 메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주 뭐 호기롭게 올립을 했습니다. 뭐 포스트 오피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뭐 좋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니까 맨 프록시말 쪽에 이제 세임 세그먼트 프랙처가 오면서 케이지가 약간 सब시던스 한 1년째 이제 조금 더 진행하고요. 2년 되니까는 그거 위로 또 어드젠트 세그먼트가 오고 위에를 아직은 오퍼레이션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어디까지 갈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롱 레벨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어드젠트 세그먼트가 제일 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버테브럴 프랙처가 그 맨 프록시말 레벨에서 오면서 약간 सब시던스 느낌이 오고 그 위에 디스크 스페이스 내로잉이 된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타입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5세 뭐 보시면은 비슷하죠. 이것도 올립을 굉장히 하고 싶어지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몇 레벨을 했습니다. 뭐 포스트 오피는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뭐 또 MRI도 기분 좋고 환자도 심텀이 좋아진 듯하고 근데 저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괜찮은데 한 석 달 뒤에 이제 뭐 특별한 넘어진 히스토리가 없는데 저렇게 옵니다. 뭐 세틀라이트 프랙처라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어졌는데 저렇게 계속 카이포시스가 와서 이런 식으로 한 1년 만에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었다. 근데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었겠죠. 뭐 수술을 안 해도 부러지는 게 아니냐. 근데 수술이 어그레베이션의 인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비전을 할지 안 할지 좀 고민해 볼. 그래서 버테브럴 프랙처가 하나 내지는 2개 건너서 부러진다. 이거는 수술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임밸런스가 온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또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코로날 임밸런스에 좀 심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립을 하고 싶어져서 포스트 오피는 또 괜찮습니다. 3개월 약간 좁아지죠. 프록시말이 벌써 좁아집니다. 2년 그래서 점점 코로날로 좀 무너지고 이것도 이제 디스크나 파이넷 디제너레이션이 코로날의 메인으로 무너지면서 점점 임밸런스가 온다. 그래서 레벨을 아예 저럴 때 확 높여서 T10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
펠비스까지 해줘야 되냐 퀘스처너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퓨전을 하고 온 케이스고요. 뭐 이제 스토핑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위로 2개 정도를 올리브 올려주고 그로스하게 어느 정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팔로업이 로스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왔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고 굉장히 싫습니다. 이제 로스 됐다가 이렇게 오니까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뭐 7년 정도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맨 밑에 레벨이 일단 굉장히 걱정되고 맨 위에 레벨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거를 펴서 하느냐 아니면은 약간 카이포시스 밴딩을 해서 하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웰에서 보고 있습니다. 파셋 디자인에서 오면서 아까 얘기한 모든 종합판이죠. 퓨즈를 레벨도 부러지고 어드제이션도 부러지면서 임밸런스, 코로날, 세지탈 다 리비전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헌을 보시면은 그죠? 세지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제 앞에 케이스들에서도 키가 되는데 이제 세지탈 밸런스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뭐 펠빅 인시던스부터 해서 세지탈 밸런스를 맞춰라 쉽지 않습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가 가느냐 아니면 퓨전 레벨을 확 올리고 펠빅 틸팅까지 맞춰주느냐 뭐가 환자한테 이득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맞춰줄 수 있는 한 맞춰주는 게 좋다. 픽세이션 레이트 방금 박시영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폴키테니어스가 유리하다는 논문이 꽤 있지만 예전에 박윤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는 프록시멀 파셋 바이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다. 뭐 컨트로버시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폴키테니어스가 조금은 낫지 않겠냐. 뭐 이유는 많습니다.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낫지 않느냐. 뭐 박시영 교수님 의견과 동의합니다. 퓨전 레벨 이거 굉장히 컨트로버시합니다. PJK 리스크 팩터를 나온 이 논문을 보시면은 어디까지 해야지 PJK가 잘 안 오느냐. 이 논문에 굉장히 신기한 게 펠비스까지 퓨전한 사람이 PJK가 많이 왔더라. 펠비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리고 아까 제가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컴프레션 프랙처 히스토리 있는 사람이 위쪽 분절이 문제가 많이 생겼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돼요. 저희 MI 서전들은 최대한 레벨을 줄여야 되지만은 어디서 스톱을 해야 되냐, 펠비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컨트로버시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각자 교수님,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라고 뭐 딱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적절한 선택을 한다 이런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퓨전 레벨은 잘 알아서 할 만큼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ASP가 올 사람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연재 순서에 관계없이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현 원장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스테노시스하고 이제 뉴럴 사인하고 백페인이 동반됐을 경우하고 백페인이 동반되지 않고 뉴럴 사인만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휴전할 때 꼭 레디올로지컬 인스테빌리티를 보고 휴전을 할 건지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를 보고 휴전할 건지 어떤 경우는 레디올로지컬 인스테빌리티 그 기준에 많이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4mm 이상 밀려나고 9도 10도 해도 페인이 없는데 휴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본을 가보면요 휴전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쭉 나이 먹으면서 보면서 환자를 보면은 카이퍼스콜리가 심해도
어느 정도 백페인 있으면 그냥 셀렉티브 디컴프레션 해주면 잘 견디는데 어떤 데는 휴전하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자꾸 점점 더 그런 코스로 가는데 세 분이 그런 현안들을 보면서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서는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대학에 있지는 않고 개인 로컬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이 페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페인하고 인스테빌리티하고는 당연히 페인과 어떤 뉴럴로직 심텀이 없다면 저는 수술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이제 디저트 스판디가 아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대상이 아닌 질환인 것 같고요. 디저트 스판디를 퓨전할 거냐 말 거냐인데 사실은 선생님도 아시지만 그 스웨덴에서 나왔던 레지스트리 아주 휴지 레지스트리 10년 데이터를 보면 퓨전의 베네핏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언스테이블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언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가 얼마나 심한 것을 그러면 퓨전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가 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저트 스판디인 경우에 한해서는 퓨전과 디컴프레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이미 나져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반드시 뭐 퓨전이 필요하다 이런 질환은 따로 인디케이션이 없을 거고 프랙처가 아닌 이상 그리고 퓨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아야트로제닉하게 우리가 수술하다가 뭐 파스를 다 날리거나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인스테빌리티를 했을 때는 이제 퓨전이 필요하다 그 정도인데 최근에 뭐 엔도스코피나 베스 같은 걸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노멀 스트럭처를 보존하기 때문에 퓨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가 쓰고 나서 나중에 AS가 참 오는 무대에서 굉장히 부분을 많이 하고 발전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AS가 접근을 모험대로보다는 현대를 퓨전하는 것보다는 퓨전 안 하고 조건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맞게 가능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권석 정석봉 쌤 그 심플 디컴프레션 하는 데 있어서 인디케이션 잡을 때 사실 아까 그레이드 1, 뭐 3mm까지 인스탈되어 있을 때는 그 이하는 그냥 디컴프레션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미리만 가지고 좀 평가하기는 좀 항상 그렇고 일단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환자가 백페인이 심하냐, 레디튼 크라우드케이 심하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레이드 1 이하는 거의 엔도스코피 디컴프레션만 하는데 그걸 결정할 때도 환자가 그 리스테스는 적지만은 인스타프트는 적지만은 환자가 백페인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나중에 디컴프레션에도 꼭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환자를 무전을 좀 시켜보고 백페인이 적으면 그래도 1까지는 거의 디컴프레션도 좋은데 하여간 인스타프트가 없고 백페인도 그러면 뭐 엔도스코피가 가장 좋죠. 근데 인스타프트 X상이 없어도 백페인이 좀 심하면 그라스도 심하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퓨전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환자한테 올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석봉 선생님 이게 우리가 엔도스코프로 하느냐, 물 속에서 하느냐, 오픈 수술을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 얼만큼 조직을 띄어내느냐 이게 인스테빌리티나 주변 조직하고 관계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엔도스코피 뷰 자체가 아무리 많이 디컴프레션을 한다고 그래도 오픈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컴페어되는 컨트롤 오픈하고 같이 비교하신 그런 그게 있나요?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최근 한 6년 정도는 거의 다 스코프로 다 디컴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제 감각적인 예우 옛날에 했던 거하고 비교하는데 사실 제 판단은 초기에 한 1년 정도에서는 인컴플리트 디컴프레션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 스코업이 워낙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나온 거. 요런 게 총 한 1년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좀 없다고 해서 최근엔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시영 교수님 그 어드제이센트 세그멘트 패솔로지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디제너레이션이 오는 거, 그 보통 이제 디스크라든지 서비컬 스파인 보면 1년에 2.5%, 10년이면 25%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수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그 리비전 서저리의 확률이 훨씬 적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디제너레이션율이 떨어진다는 건지 조금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기준입니다. 사실 ASP 그 패솔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러프한 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APP라고 얘기하는 ASP라고 얘기를 하면 라디올로지 파인딩과 클리니컬 파인딩이 같이 합쳐진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뭐 러프하기는 10년에 25% 거의 대부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서저리 릴레이션, 서저리가 디맨딩한 그런 ASD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또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게 어떤 의사한테 가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의사한테 가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면 ASD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보통 10년에 10%다. 이게 이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생각을 하는데 미니멀 인베이시브 퓨전을 하면 이 퓨전을 한 부분이 ASD를 적게 만들 것이냐? 그럼 왜 적게 만들 것이냐?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가 그러면 머슬 데미지를 좀 적게 주니까 내지는 뭐 아까 페디클 스크루를 박으면서 그런 이 포스테리어의 인저리를 프록시멀 파셋의 바이올레이션을 좀 적게 주니까 뭐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퍼센티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이게 진짜 확연하게 퓨전이 되고 나서 ASD를 확연히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센터 밸런스를 롱 세그멘트 퓨전 리스가 하고 나서 센터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고 위에 세그멘트에 생긴 부분을 리스 방법으로만 커렉션 하십니까? 아니면 전부 다 오픈으로 다시 커렉션을 해야 밸런스를 맞춰서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펠비스까지는 를 하려는 경우가 있고 프록시멀하게 문제가 되면은 뭐 T10이나 T9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오픈 안 하시고 거의 스크린만 바꾸신 것 같고 퓨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 방법이죠. 프록시멀 쪽은 오픈으로 퓨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MI만으로 포큐테니어스로 3-4를 프록시멀 정션을 한다면 거의 뭐 90% 이상 페일러가 온다고 봅니다. 퓨전을 솔리드 퓨전을 해줘야 된다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